스타벅스 오늘의 책 두 번째는 장하준이 말하지 않은 23가지입니다. 이 책은 한국경제연구원 송원근이 장하준의 책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하나씩 분석하여 그 주장의 허와 실을 밝힌 책입니다. 장하준은 그의 책에서 국가가 주도하는 계획경제를 주장했고 성공 사례들을 소개했습니다. 자유시장에서의 경쟁을 피할 수 있다는 말에 많은 이들이 공감을 했지만 세계시장은 자유시장을 원칙으로 하며 자유시장의 장점을 잘 받아들인 국가가 발전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책은 장하준이 주장하는 보호정책, 정부의 규제와 개입만으로는 경제발전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자유시장 경쟁을 통한 경제성장이야말로 진정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장하준 교수의 베스트셀러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에 대한 강력한 반박서가 나왔습니다. 장하준이 말하지 않은 23가지, 이 책의 저자이신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이신 송원근 박사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상당히 논쟁적인 책을 쓰셨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책을 쓰실 때 이렇게 논쟁적인 책을 쓰시게 되면 네. 상대의 주장도 정확히 분석해야 되고 네, 또 내 주장도 거기에 필적해야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혼자 쓴 책은 아니고요. 예. 저희 연구원에 같이 있던 강성원 박사님하고 같이 공저를 한 책이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가장 이 책을 쓰게 된 가장 큰 동기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장하준 교수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라는 책이 상당히 60만 부 정도 팔리면서 이게 사회각서적이 60만 부가 팔렸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사건이죠, 사실은.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특히 경제서적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 팔린다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 얘기를 이제 진실로 믿을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저의 그 경제 상식, 그다음에 경제학을 공부해 온 것과 많이 상치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목소리를 좀 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두 사람이서 좀 짧은 시간 안에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송원근 박사님과 강성원 박사님 두 분의 이제 공저신데, 네, 그렇습니다. 공저일 때 되게 어떻게 작업을 하십니까? 공저일 때 작업을 할 때는 보통 지금 이제 23가지였으니까요. 23가지에 대해서 절반 정도로 그 분야별로 좀 나누고요. 나눈 다음에 이제 같이 토론을 해가지고 그 논리의 일관성이라든가 사실의 정확성 이런 것을 따져서 책을 내게 됩니다. 아까 이제 그 60만 부 팔렸다. 이게 우리가 사건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뭔가 우리 사회가 지금 원하는 것, 그것이 옳든 그르든, 그걸 건드렸다. 장하준 교수의 책이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어떤 점이 어떤 소구력을 가졌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그 외환위기 이후에 이제 국가보다는 좀 시장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그 경쟁이 조금 더 심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경쟁이 심화되면서 그것에 반해서 이제 성장은 예전처럼 그렇게 급속도로 성장하는 고속 성장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이제 저성장의 원인 내지는 좀 삶이 어려워지는데 그 원인이 자유 경쟁이 확대되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소위 말해서 신자유주의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자유주의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그냥 자유주의라고 하는데요. 좀 이따 더 그걸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원인이 거기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그것에 대해서 근데 직접적으로 분석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한 분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근데 장하준 교수가 그전부터 조금씩 여러 가지 책을 내서 설명을 해왔는데 그것이 이제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에서 집대성이 됐고 그러면서 이것이구나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러면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논쟁적인 책은 온 저자분 또 이제 그에 대한 반박서의 저자분 두 분이 이제 토론을 하고 제가 사회를 보면 좋은데 지금 이제 형편상 그렇게는 안 되기 때문에 송원근 박사님께서 이제 주장하신 내용들을 제가 조금 여쭤보면서 장하준 박사님 대신에 제가 반박하지 않는 방어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맨 처음에 가장 논쟁이 되고 있는 것, 또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랄까 이 시각차가 있는 것이
과연 자유시장이라는 게 존재하느냐. 네네. 이제 이후에 어떤 국가의 개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 정부의 네.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자유시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서로 생각이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책의 맨 첫 주장은 자유시장은 존재한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그 장하준 교수가 얘기한 것은 자유시장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시장에는 항상 정부가 개입하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에 의해서 가격도 결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시장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 저는 자유라는 개념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존재합니다. 예전에도 예. 존재했고 원시사회에서도 존재했었고 그다음에 예. 사회주의 사회에도 시장은 있습니다. 예. 시장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럼 자유시장이란 뭐냐? 자유시장이라는 것이 국가의 개입이나 국가가 전혀 없으면은 자유시장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유시장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생산을 하고 그렇게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누구로부터 침탈도 받지 않는 것을 자유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자유시장이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개인의 정치적, 경제적 자유가 보장이 돼야 되는데요. 예. 정치적인 자유라고 하면은 신체라든가 남에게 강압이나 침탈을 당하지 않는 자유를 말하죠. 예. 그것을 위해서는 그 치안이라든가 국방이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 예. 역할은 정부, 국가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경제적인 자유는 내 것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경제적인 자유입니다. 예를 들면은 남이 와서 내 것을 빼앗는다. 그러면은 그것을 시장에서 거래를 할 이유가 없죠. 남이 생산한 것을 뺏으면 되는 거니까. 예.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산권이 보장이 돼야 되고요. 재산권이 보장이 돼야만이 경제적인 자유가 존재합니다. 재산권을 보호해주고 보장해주는 것도 정부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기본적인 역할을 해줘야만이 자유시장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장하준 교수가 말씀하시는 자유시장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무정부 상태에 예를 들면 방종이라든가 이런 식의 무한한 자유라는 걸 얘기하는데 그것은 자유가 아니고요. 그것은 남을 침탈할 수가 있고 남의 것을 뺏을 수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의 자유시장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기 예. 때문에 자유시장은 존재한다. 분명히 그리고 거기에는 국가와 정부의 역할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예. 있습니다. 예. 그런 어떤 자유시장의 형성 자체가 네. 개인의 성장 그리고 네. 이제 개인과 국가 간의 긴장 관계 속에서 네. 시장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송 박사님께서는 그런 어떤 개인의 성장의 측면에 네. 중점을 둬서 네. 그것으로서의 어떤 자유시장을 말씀하시는 거고 네. 장하준 박사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개인과 국가의 긴장이 있듯이 네. 여전히 국가가 그 전에는 억압자로서 있었다면 네. 이번에는 조종자로서 여전히 그 시장 속에 플레이어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을 좀 보는 눈이 다르지 않은가. 네, 기본적으로 시장이라는 것이 시장을 그대로 놔두면은 독점으로 가고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만 집중이 되고 다른 사람들은 불편해지고 예. 그 생활 자체도 일부 소수만 잘 살고 나머지는 더 못 살게 되고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유시장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시장이라는 것은 자발적인 행위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자발적으로 거래를 할 때 기준은 이윤 손실 기준입니다. 내가 이 물건을 팔았을 때 더 이윤을 볼 것이다, 손실을 볼 것이다, 그것을 판단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윤 손실 기준에 따르다 보면은 자기가 뭘 더 잘할 것인가, 소위 말해서 자신한테 경쟁력이 있는 것, 비교 우위가 있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죠. 거기서부터 분업이 나타나게 되고 전문화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사회적인 분업이 나타나는데 이 사회적인 분업은 정부가 내지는 누가 국가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분업이 일어나고 자발적인 사회적 협조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네네. 생각이 들었던 게 네. 공정거래위원회의 그럼 존재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예,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것은 예를 들면은 경쟁에 있어서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의 목표인데요. 기본적으로 가장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기관은 정부입니다. 예를 들면 정부가 시장 진입을 제한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산업에는 어떤 사람들만 들어가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렇게 진입장벽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으로부터 경쟁이 제한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일부에 있어서는
시장의 실패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정부가 개입을 해서 시장의 실패를 없애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뭐 공정거래위원회의 그 의의를 찾는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경쟁을 좀 심화시키고 확대해 나가는 것이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오히려 자유시장을 더 만들어가는 역할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예. 그렇지만 그것도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은 시장의 실패를 치유한다고 해서 정부가 나서는 경우에는 정부의 실패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뭐 가격을 규제한다든가 뭐 가격에 대해서 통제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경쟁 압력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경쟁 압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실패가 나타나겠죠. 정부의 실패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시장의 실패보다도 훨씬 더 그 폐해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의 역할은 최대한 제한돼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산업 정책이 이제 또 이 책에서 어떻게 보면 네. 장하준 교수의 책에서도 그렇고 이제 네. 송 박사님 책에서도 굉장히 이제 핵심적인 논의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예. 국가가 일정한 이제 산업을 키워 나가는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전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거든요. 유치산업 보호론이 네. 과연 맞는 거냐 틀리는 거냐. 네네. 여기서 이제 장하준 교수님은 유치산업 보호론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산업화를 이룰 수 있었겠느냐. 네네. 이런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송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그 유치산업 보호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입대체 공업화를 전제로 합니다. 예. 수입대체 공업화를 전제로 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 유치산업 보호론이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산업 자체가 세계 시장에 나가서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산업을 보호와 지원을 통해서 육성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이제 대부분에 보면은 이 수입대체 공업화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유치산업 보호론을 통한 수입대체 공업화는 2차 대전 이후에 식민지에서 갓 독립한 국가들이 거의 다 채택한 정책입니다. 그런 나라들 중에서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을 해서 후진국에서 뭐 중진국이나 선진국으로 간 나라는 없습니다. 그 반대로 했던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냐 하면요. 수출주도 공업화를 시도한 나라들입니다. 수출주도 공업화를 시도했던 나라가 한국이라든가 싱가포르, 홍콩, 대만 같은 동아시아의 국가들이죠. 이 나라들만이 사실은 급속도의 고도의 경제 성장을 통해서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유치산업 보호, 수입 대체 산업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실제 하지 했었죠, 우리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업에 대한 보호라든가 일반적인 산업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어디를 목표로 했느냐 하면은 세계 시장에서의 수출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시장에서 수출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시장의 경쟁에 의해서 규율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유치산업 보호론이라든가 유치산업 보호라든가 수입대체 공업화가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정부가 보호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지대 추구 행위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지원이라든가 육성 내지는 지원 같은 것을 기준을 정할 때 그 기준 자체가 굉장히 재량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경유착이라든가 어떤 그 부패 이런 것이 끼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었다는 말씀 상대적으로 다른 데보다는 양호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물론 있고요. 이제 굉장히 뭐 3세계 아직도 지금 그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공업화를 시도했다 다 실패한 이런 나라들에 비하면 분명히 그러겠지만 과연 그렇게 볼 수 있는지 제가 이제 그 폰이정으로 유명한 이제 정세영 그 회장님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발견한 게 비교 우위론에 의해서 한국에서도 자동차 산업이 그때 싹이 트고 있었는데 현대자동차 막 만들고 있었는데 여기 그만해야 된다. 이런 어떤 그 당시 이제 상공부의 결정이 있을 뻔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확한 예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정부에서 당시에서는 자동차 산업 내지는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 수출을 하는 것 자체를 상당히 좀 꺼려 했었고요. 그다음 오히려 국내 시장을 보호하려고 했었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내 시장을 보호한다는 거는 국내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아닙니다. 말씀입니까? 수입을 못하게 했었죠. 자동차공업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1962년부터 87년까지는 외국으로부터 완제품이 수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산업정책 내지는 보호무역이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보호무역이나 산업정책은 어느 시기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호무역이나 산업정책을 가지고 경제가 성장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차 공업 같은 경우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예전에 현대자동차가 잘 아시겠지만 70년대 초반만 해도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자동차 회사라든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전에 예. 뭐 신진자동차도 있었고 예. 아세아자동차도 있었고 신진자동차가 대우자동차 됐고요. 아세아자동차가 지금 쌍용자동차입니다. 예. 그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 대한 보호를 통해서 내수 시장에서 크려고 했던 내수 시장을 장악하려고 했던 회사들인데 결과적으로 나중엔 다 부실해졌죠. 반면에 현대자동차는 비교우위 이론에 입각한다면 비교우위 이론에 입각한다는 얘기는 정부의 얘기입니다. 정부가 비교우위 이론에 입각해서 이거는 우리가 경쟁력이 있으니까 이걸 해라. 네. 이거는 하지 말아라.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비교우위 이론에 실제로 비교우위 이론에 입각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 그런 것은 이제 기업가들이 결정을 해서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자 한다면은 뭐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경쟁에 나가서 지게 되면은 쇠퇴되는 거고. 근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 76년에 이제 포니를 생산하면서 수출 시장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 세계 그렇죠. 시장에서 처음부터 예, 수출을 목표로 했죠. 예, 세계 시장에서 예. 경쟁을 했기 때문에 세계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서 경쟁력이 높아지고 세계적인 회사로 발돋움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국내에서의 그 경쟁 환경을 네. 내지는 그 산업 정책이 네. 그 회사를 키우게 만드는 환경들을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런 산업 정책이 있지 않았나요? 뭐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그런 산업 정책이 있었다기보다는 수출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걸 산업 정책이라고 말씀드리면 수출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이 산업 정책이 아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거의 대부분 다 수출 주도 중심으로 산업이 발달돼 왔는데 네. 그럼 산업 정책 자체가 사실은 거의 일치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구체적으로 산업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리고 장하준 교수가 얘기하는 산업 정책 그리고 일반적으로 산업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산업에 대해서 정부가 그 산업을 찍어서 이 산업을 육성을 해야겠다 그래서 지원을 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만 수출 산업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은 수출 실적이 있다거나 아니면 수출 그 신용장이라든가 이런 실적을 가지고 자금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것이 어느 특정 산업을 정해놓고 그 지원한 산업 정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것이 산업 정책에 의해서 성장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수출 산업에 대한 지원, 전반적인 지원 자체를 뭐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은 연성의 산업 정책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성의 산업 정책은 특정한 산업을 지정을 해서 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 보호하는 것입니다. 장하준 교수가 얘기하는 것은 주로 이겁니다. 왜냐하면 정부도 유망주를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건 아주 그러니까 초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사다리 걷어차기 이거는 선진국이 자기들 다 뭔가를 해놓고 그 다음 중진국이나 후진국이 따라가면 사다리를 걷어차서 못 올라가게 하는 그런 게 우리 국내의 어떤 발전 상황을 보면서도 똑같이 설명을 할 때 이미 발전된 산업의 양상을 보면서 우리가 저 올챙이 시절이었던 그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사다리를 걷어차는 듯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은가.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조금은 좀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나온 논지들에 많이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상당히 거의 선진국에 진입한 그 기준으로 우리 경제 성장사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이런 의문은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의 역할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그러니까 정부가 모든 것을 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물론이죠. 예, 그럼요.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기 그건 때문에 저는 송 박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그런 뭐 자유주의적 관점이랄까요?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신자유주의로 인한 어떤 뭐 고통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사실은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예를 든다면 제가 이제 책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자유주의적인 경제 정책을 폈다 하는 것이 이제 보통 얘기하는 것이 1970년대 후반부터 뭐 레이건이나 대처라든가 이런 분들의 이제 정책을 자유주의적인 경제 정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하고 감세를 하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억제하는 그런 정책을 폈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지금 우리의 어떤 고통을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이제 장하준 교수의 논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 경제를 얘기할 때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외환위기는 조금 달리 봐야 될 것이 외환위기를 처방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들어온 것이고 외환위기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굉장히 나빠진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경제정책 자체가 어땠느냐 하는 것은 조금 더 평가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 양상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안정적으로 증가하면서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이제 고통이 커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고통이 커졌다기보다는 상대적인 격차가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렇습니다. 격차가 이렇게 됐다가 이 정도였다가 이만큼 늘어났다 하는 얘기인데 사실 빈곤층의 문제를 볼 때는 여기서 이쪽으로 온 것이죠. 그렇다면 빈곤의 문제가 상당히 해결되고 소득이 전반적으로 높아졌다. 그렇지만은 격차가 커졌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느냐. 그러니까 절대 빈곤은 낮아지고 그렇습니다. 격차는 커졌다 이렇게 네네. 지금 보시는 그렇습니다. 건데요. 이게 우리 인간이 네. 심리적 불평등도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진위계수나 이런 게 좀 점점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아마 사람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지 않을까.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런 근데 격차를 제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장하준 교수가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 저개발국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저개발국의 발전 전략 이런 것을 강조하는 분인데 그 자유주의적인 경제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개방 개혁입니다. 이제 개방 개혁을 통해서 자유주의적인 경제 정책 세계 시장으로 나오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를 본 부분이 저는 빈곤층이라고 보여지고 특히 저개발국의 빈곤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수혜를 입은 나라 중에 가장 큰 두 나라가 이제 중국하고 인도거든요. 지난 30년을 보면은 중국하고 인도가 자유주의적인 경제 정책을 확대해 나가면서 세계 시장에 진출하면서 세계 빈곤 인구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전체 세계 경제를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자유시장, 자유무역이 빈곤을 감소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을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오히려 선진국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그 세계화나 국제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선진국의 미숙련 노동자들, 미숙련 근로자들이 상당히 좀 그 일자리가 없어진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 불평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소득 불평등도가 가장 낮은 나라가 북구의 유럽 국가들입니다. 소위 노르딕 국가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스웨덴 같은 경우를 보면은 스웨덴이 상당히 복지 정책이 확대되어 있는 나라고요. 복지 지출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소득 불평등도는 상당히 낮고요. 근데 사실 스웨덴 경제가 상당히 그렇게 높은 성장을 한 것은 복지 정책을 본격적으로 확대시키기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세계 3, 4위의 높은 소득 국가가 됐을 때부터 복지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그러면서 불평등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만큼의 복지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과세가 돼야 됩니다. 조세 부담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스웨덴 경제 같은 경우는 근로라든가 투자의 유인이 떨어지면서 상당히 좀 오랫동안 정체가 됐고 지금은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히려 복지 지출을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사실은 25분 안에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두 권의 책, 그것도 두 권 다 굉장히 논쟁적인 책이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그 속에서 이제 장하준 교수의 논지에 대해서 송 박사님께서 비판적인 내용을 말씀하시고 제가 이제 장하준 교수님의 역할을 좀 맡아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서로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도 스타벅스를 하면서 이렇게 출연하신 분과 논쟁을 하면서 진행하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런 책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시각을 보여주는 높은 수준의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를 보는 그리고 또 세상을 보는 시야가 더 넓어지지 않을까,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송 박사님께서는 뜻하지 않게 나오셔서까지 좀 논쟁을 하셔서 좀 힘드셨을 텐데 좀 마무리 말씀 해주시면. 아니 논쟁하는 거는 항상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논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지고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잘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 일반 대중들이 보시기에 좀 더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책을 내 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우리 경제가 올바로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이제 자유시장이란 과연 정말 무엇인가 그리고 경쟁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도 사실 충분히 설득력 있고 네. 또 저희들에게 주는 어떤 배움이 높았던 그런 네.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더 나은 자본주의를 위한 네. 성찰이 우리 사회에 더 많았으면 하는 이제 그런 바람을 해봅니다. 네. 좋은 책 써주시고 또 이렇게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